130으로 치고 올라가. 뭐 이래버리면 버블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 말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대박이구나. 아 여기 좀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 라면 주나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외곽 지역이 생기겠죠. 딱 접점에. 그리고 주거지가 많은데 거기 갔다가 퇴근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를 보면은 살벌하죠. 그래서 미 국제 신념을 금리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좀 더 싼 거. 나 3층으로 갈래 그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영광 하우스 노미스트와 함께 내년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주택시장을 데이터로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다가 하우스를 붙여서 네. 이제 하우스 노미스트라는 영역을 개척을 해서 분양성을 전망하는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연구를? 제가 201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네.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미분양이 11만 호, 지금 10배 수준이어서 이제 건설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분양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시류가 이제 확산이 됐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데이터를 공부한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대우건설이 10수년간 거의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분양률 데이터, 네. 청약률 데이터가 충만해요. 그럼 저는 이걸 붙여본 거예요. 시장이 어떨 때 분양이 잘 되더라, 네. 청약이 안 되더라. 이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분양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망 사업지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셨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 저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 높은 질문을 정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서 역시 격이 다르다. 감사합니다. 느끼고 꼭 있어요.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차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뭐 프로지오가 옵니다 라고 현수막 맞아요. 보셨죠? 네.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는 뭘 쌓고 있냐면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전화를 하시겠죠. 폴스 추가 있겠죠. 정말 관심 있는 단지는 전화가 터져요. 여기는 대박 났고. 여기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마트나 횡단보도에 기다리면 이렇게 아주머니들, 홍보 아주머니들이 설문지 가지고 네. 돌리시면서 혹시 해보셨어요? 네, 뭐 하나 주시면. 각티슈 주시고 물티슈 주시고 네. 설문하시죠. 네. 그러면 그때 막 설문하고 관심이 뭐 있냐. 네. 이게 다 저희가 DB를 이제 받기 위해서 고객의 설문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설문을 잘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도 됐어요 그냥 각티슈 하시고 더우면 막 물만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저희가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분양의 오픈이 뭐예요? 꽃이 모델하우스 오픈. 네. 월요일 날에 방문객이 많으면 거기 대박이에요. 월요일은 잘 안 와서. 그렇죠. 근데 라면 주고 이러면 여기 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면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장마다 선물이 좀 달라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좀 센 걸 더 주는지. 그렇죠. 당연한 뭐 얘기겠죠. 뭐 차를 준다든지 BMW.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네. 통해서 이제 소셜 데이터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분양률이나 청약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성을 예측하시는데 주로 네. 활용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집을 팔아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집값 하락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지났는데 출판을 하고 이제 뭐 메이저 신문사나 뭐 KDI라는 연구기관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지금까지 4년간 제 이름을 건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 근데 이제 건설사 직원이다 보니까 오른다고 해도 제가 욕먹고요. 네. 떨어진다고 해도 감도 없다고 욕먹고 뭐 어차피 뭐 숙명이라고 저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지역이 있으면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집값이 그냥 퉁쳐서 뭐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는 무리가 있고 분양을 앞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나요? 제가 이걸 2018년에 대중 앞에 섰는데 그때부터 미분양 쭉쭉쭉쭉 떨어져서 네. 사실 어디가 안 좋다? 미분양이 없는데 어디가 안 좋다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도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18년도에는 조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근거로 44만 호의 입주 물량. 그래서 뭐
서울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지났고 보니까 상승세는 계속 당시 예측과 다르게 흘러간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입주량도 지금 돌아봐도 2018년이 최대치거든요. 네. 아 이건 이제 확실히 둔화되겠다라고 했는데 19년의 통계를 잠깐 돌아보면 두 개의 통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동산 114 통계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9년 1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한 0.2%, 네. 서울은 마이너스 0.4% 떨어졌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분기 때도 0%였어요. KB 통계는 19년 상반기 동안 서울이 마이너스 0.9%, 네. 서울이 마이너스 0.5%. 그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살짝 발을 담갔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월에 정부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완전히 이제 매매 가격이 공급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고, 또 작년에는 또 임대차 3법에서 전세가도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데이터의 한계다. 그리고 뭐 굳이 뭐 맞았던 것은 뭐냐면 주택 고령화예요. 실제로 지금 뭐 신축의 강세 지금 3년째죠. 3년째 지났는데 강세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밀도가 중요한데 서울 인구 밀도가 넘사벽이다. 네.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강세를 보일 거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대책으로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됐다 이런 건데 이전 인터뷰도 찾아봤는데 그해 19년도 집값이 2% 정도 하락할 거다. 그때 또 전망이 조금 엇나갔는데 그것도 좀 정책의 효과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그러면 왜냐면 이 정책이 19년 8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240여 개 시군구 중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건드리는 데가 한 30여 곳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사실 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대로 다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예측 불허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동두천만 됐죠.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빈 부분들, 네. 왜 이러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빅데이터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변수에 넣게 됐죠. 데이터는 역시 패턴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희도 따라잡기 시작했죠. 아, 이거는 지정하면 오르는구나. 분기별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네. 추적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다시 상승으로 역행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서도 이제 뭐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은 어떤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정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임기가. 네. 사람들이 내성이 돼 있고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불신 이런 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아이고. 매매가도 완연한 상승 사이클에 있고 전세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연한 상승 사이클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네. 2006년 버블기에는 네. 매매 사이클만 혼자 이렇게 튀어갔어요. 전세가는 그냥 따라갈랑 말랑하다가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까지 동반 상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매를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격이 높아? 버블이네? 이거는 사실은 19년, 20년, 21년 문법이에요. 전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모멘텀이다. 버블보다는. 그래서 내년 뭐 22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런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버블이 아니다. 그렇죠.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터져야 버블이잖아요. 네. 부채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버블이 되려면 세 가지가 좀 만족해야 된다. 하나는 일단은 시장의 용이성, 시장성.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면은 버블의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쪼개서 팔거나 쉽게 전자로 팔거나 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는 쪼개서 팔거나 쉽게 팔거나 하진 않죠. 또 하나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막 투입되느냐,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대출 받아 이럴 경우에 이제 터질 수 있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을 못 줄여서 지금 안달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심리 부분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게 네. 있어요.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집값과 가장 유의미하게 같이 물려 들어가는 심리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100 정도 넘으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의 심리 포인트는 12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죠. 심리 자체가. 근데 이제 2018년에 서울이 이제 아주 그냥 팍 오를 때 그때 심리 지수가 137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았죠. 네. 그 CSI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137이고 지금 120 정도니까. 네, 120쪽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첩천 좀 내려. 이러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조정 받겠구나. 폭락은 없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데도 갑자기 130으로 치고 올라가. 공급 부족한데 뭐 이거 더 사야지 막 이래버리면 버블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이제 뭐 변수로 봤을 때 버블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네. 아니다. 근데 보통은 아무래도 가격으로만 뭐 2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니까 지금 뭐 주정과도 다른 얘기라서. 네, 그렇게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9년도 하락했어야 되고 20년 더 폭락했어야 되고요.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회상 용이성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부합하면 되게 그게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18년도 근데 많이 올랐고요. 19년도 아까 말씀드린 좀 저마다가 그 8월 이후에 팍 올랐어요. 근데 이미 18년, 19년도에 30-40% 올랐어요. 여러분 30-40%가 오른 적이 없어요. 과거 2006년을 제외하고. 근데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저희가 2020년도에 이게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건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가격이나 여러 부분 통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흘러가면은 여러분들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요. 서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미분양이 서울에 700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입지에 7호선에 공원 뷰가 보이는데 미분양이 700개가 남았단 말이죠. 왜 안 샀을까요? 분양가가 그때 비싸다고 해서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요.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뭐 미분양 오래 갖고 싶겠어요? 재고인데? 그래서 싸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요. 풀어주면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왜 패닉 바잉이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9년에는 왜 가만히 있었죠? 그때는 너무 비쌌다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후에 19년 8월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자정적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토한단 말이에요. 역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확실히 이제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 과하게 할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 이 말씀. 가계부채 얘기를 책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약 70%인데 가계부채 이 정도 증가했으면 우리도 위험했을 거예요. 지금 뭐 50%, 40% 현금 부자만 사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고 일단은 가계부채를 총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답이 없어요. 가계부채라는 건 집값과 같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가계부채와 주담대를 상승률을 제가 체크를 다 해봤는데 분기별로 했을 때 가계부채가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덜 증가했을 때 2009년 1분기 0.1%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래서 가계부채 양을 가지고 어떤 가타부타를 사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체율이죠. 근데 지금 연체율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카드 사태 터졌을 때가 한 7% 정도 됐어요. 카드 연체. 지금 이제 뭐 3%, 뭐 2% 되고 기본적인 가계부채 연체율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지금 심리가 아까 이제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 가장 민감한 아파트는 9억 이하예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몰리냐면 경기도 인천에 몰려 있어요. 경기 인천에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막 셧다운을 하나, 둘, 셋, 넷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빨리 사고.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인천이 지금 1등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시기열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집값은 어디에 이렇게 선행해서 움직이냐. 시차로 분석을 해보면 미 국채 10년 금리가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우리나라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이전의 금리가 2%였거든요. 국채 심리가. 근데 지금 한 1.5% 정도, 1.4% 정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코로나 이전으로 급등한다. 이러면 확실히 이제 주택시장도 조정된다, 안정화된다 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락한다고 하면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하락을 얘기할 때 좀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체감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2018년부터 서울 집값이 76% 올랐어요. 과거에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서울에 정말 안 좋았던 시점인데 도곡 렉셀, 레미안 프레스티지, 잠실 엘스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10년부터 3년 동안 15%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공급이 적죠. 금리도 낮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 정도란 말이죠. 15%에서 10%. 오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10%가 사연 공포 수준이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면 10% 떨어졌다고 치면 과연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체감이 될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하락보다는 솔직히 이제 아까 말했던 발 뻗고 자는 서로가 발 뻗고 자는 안정 시그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해서 금리 부분이 하나 체크 포인트고 또 하나는 미분양이 한 4만 호 정도까지 증가를 되면은 이제는 좀 돌아가는구나 좀 공급이 트이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하면 거래량이 줄어든 걸 가지고 이걸 하락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죠? 거래량 줄어든 건 맞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는데 시가총액이라고 있어요. 서울 2017년부터 제가 월간 시가총액, 그러니까 실거래가랑 거래량을 다 곱한 거예요. 세제 이슈 6월, 7월, 8월, 뭐 12월 이럴 때는 그 제외하고 평달로 봤을 때는 서울에 4조 정도가 유입돼요. 네. 지금도 4조가 유입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왜 시가총액이 유입되냐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건 거래됐어요. 그럼 50억이죠. 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5건 거래됐어요. 거래량은 줄었죠. 총액은 똑같죠. 계속 비싸지는데 그 총액이 유입이 되고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20억 넘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늘었어요. 살벌하죠. 버블의 징조 중에 하나는 이제는 백화점의 명품 소비가 줄어들 때. 근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돈을 꽤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의 편중도가 심화됐다는 거는 뭐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마저 멈출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사실은 좀 계속적으로 총량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유지되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고 하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2020년도 거래량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2020년도 전국에 제일 많이 거래했어요. 보통 전국의 매매 거래량 60만 건 정도 되거든요. 2020년도에 90만 건 됐어요. 어디랑 대비를 해도 2021년 거래량 다 떨어져요. 그럼 19년이랑 비교하면은 뭐 비슷한 수준인가요? 19년에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20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긴 하고 있죠. 그러면 하락의 징조라고 볼 만한 데이터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현재 상황은? 네. 이제 초반에 22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2년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그럼 그 이후부터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건 입주 물량의 문제인가요? 아니, 입주는 없고 그것보다는 심리예요. 왜냐면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있고 이 심리를 촉발시킨 게 뭐였냐면 정부의 그 정책이었어요. 정부 정책의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판을 많이 흔들고 있잖아요.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랑 총선을 하면 그림을 많이 그려줘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언제 뭐 어떤 이슈로 그때부터 하락하겠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주택시장 되게 또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뭐 주요 키워드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축 입지다라는 거고 네. 신축 자체가 여러분들 깨닫겠지만 신축도 오르지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올라요. 갭매우기 하면서. 신축 자체가 입지다. 강화군이 올랐어요. H건설사의 단지가 들어가면서. 인천이랑 경기를 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인천이 30년 이상 아파트가 20%예요. 근데 경기도는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이 더 노후화됐어요. 네. 인천은 왜냐면 8년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 들어가는 데는 강세, 그러니까 내년에 꾸준히 될 건데 송도나 미추홀구나 서구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세장이 될 거고 신축 입지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선거의 해인데 주목하실 게 뭐냐면 교육제도가 다 바뀌어요. 그때는 결국에는 학군이 좋은데 전세도 매매 쏠리는데 뭐 서울에는 뭐 대치야 목동이고 지방에도 있어요.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를 보면은 부산 동래 사직동, 네. 그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이런 지역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위드 코로나인데 네. 대기업 본사는 결국에는 제3의 장소를 택할 거예요. 재택도 힘들죠. 그렇다고 대놓고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분산 오피스. 이 위성 오피스가 어디 생길까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외곽 지역이 생기겠죠. 딱 접점에. 그리고 주거지가 많은데 거기 갔다가 퇴근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 입지가 일기 신도시예요. 분당, 고양 이런 데가 딱 관문이면서 근무했다 퇴근하세요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기 신도시 내년에 무조건 리모델링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리모델링 되는 곳. 지금 성남시 2025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읽으시면은 이 단지가 리모델링이 1순위가 되겠다. 정부에서 기준을 줘요. 대부분 주민 동의율, 이 주민들 잘 뭉쳐야 돼요. 60 이하 아파트가 좀 많아야 되고 노후도가 높고 이런 데는 리모델링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사도 리모델링 TFT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다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그리고 또 시범자부터는 정말 좋습니다. 뭐든지 부동산은 시범 단지, 시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투자 판단이 좀 어려운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KB 리브에 키우시면 여러분들 실거래가랑 KB 시세가 같이 나와요. KB 시세는 기준선입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면 알겠지만 이동평균선 같은 느낌으로 기준선인데 실거래가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제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막 오르다가 KB 시세 밑으로 계속 떨어져 이런 지역은 이제 기피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거래가를 다 출력을 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통 어떻게 보시냐면 1층에서 4층 저층 5층부터 9층은 뭐 중층 10층부터 19층은 중상층 20층은 뭐 상층
뭐 이렇게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층 군이 있어요. 5층부터 9층 같은 군인데 같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타입이냐, 어떤 향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갭이 큰 차이가 날 때는 거기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단지의 고유한 향과 타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점점 줄어들어. 별로 타입 인정을 안 해. 평균이랑 거의 그냥 5층이나 8층이나 타입이 A 타입이나 B 타입이 비슷해져. 그럼 사람들이 여기는 나는 비용이 더 중요해. 좀 더 싼 거. 나 3층으로 갈래 그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거래가를 열심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